제일 먼저 언급해드릴 거는 일단 바이오 섹터에 좀 하락세가 돋보였다는 점인데요. 맞습니다. 오늘 뭐 신풍제약. 신풍랜드 난리가 났죠. 네, 신풍제약이 어저께 호재 때문에 뭐 15% 상승을 했다가 장 끝나고 악재가 좀 하나가 나왔습니다. 네, 코로나 치료제 피라맥스가 국내 이상 결과 주 평가 지표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오늘 하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어저께 사실 로이터 통신에서 보도가 나왔었는데 국내에서 화이자 모더나와 협의해서 이 mRNA 백신 위탁 생산을 하겠다, 10억 도즈나 생산을 하겠다라고 해서 바이오 섹터가 좋았는데 오늘 복지부에서 그거를 아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또 바이오 투심이 많이 약해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셀트리온 하한가 가고 한미약품은 또 7% 정도 하락을 기록을 했습니다. 셀트리온이 하한가요? 신풍제약. 아, 예, 신풍제약이 하한가였습니다. 셀트리온 하한가 가면 큰일 나죠. 네. 셀트리온도 근데 네. 오늘 많이 빠지더라고요. 예, 오늘 한 2%대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네. 리포트가 나왔는데 목표가를 34만 원에서 32만 원으로 좀 했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네, 이유는 바이오시밀러와 이제 코로나 치료제 공급 계약 규모 감소 때문이다라고 리포트에서는 언급을 해줬고요.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전망치를 컨센서스보다 한 20% 정도 낮게 각각 전망치를 해주면서 오늘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사실 셀트리온 관련해서는 하반기에는 조금 더 주목을 해야 될 만한 이슈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셀트리온 3사합병 관련된 이슈입니다. 작년 9월에 이제 얘기가 나와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를 설립을 했죠.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그 홀딩스 밑에다가 뒀는데요.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이 홀딩스 같은 이 지주사는 1년 정도는 유지를 해야 되는 규정이 있어가지고 올해 9월 이후부터는 이제 3사 합병이 본격적으로 이슈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연내에 또 그 서정진 회장이 3사 합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하반기에는 아마 중요한 이슈로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오늘 좀 셀트리온 얘기하려니까 긴장이 됩니다. 이거 함부로 잘못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조금 속상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이 정도로 정리를 할까요? 그래도 일단 여기서 좀 정리를 하고. 예, 용기를 낼 필요가 있어 보이는 게요. 그럼 용기 내야죠. 예. 사나이가 남자는. 사실 투자 의사 결정을 하려면 긍정적인 이슈든 부정적인 이슈든 다 고려를 해놓고 의사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팩트는 사실 팩트 그대로 받아들이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일단 모르시는 분들은 좀 아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일단 3사 합병을 하게 되면은 내부 거래를 제외하게 됩니다. 연결 재무제표를 잡을 때. 그래서 현재는 그 세 개 회사의 매출액을 합하면 한 3조 7천억 정도가 되는데요. 네. 이거를 합산을 하면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내부 거래 매출액이 없어지잖아요. 없어지죠. 네. 예, 그래서 많이 감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셀트리온이 약품을 만들어서 이거를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팔면 한 1조 원어치 팔았으면 매출액을 1조 원으로 잡고요.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걸 받아서 이제 해외에다가 잘 팔면 그 1조 원으로 또 매출 인식을 합니다. 그러면 각각 1조 원씩 매출을 하는데 이 3사 합병을 하게 되면 이게 내부 거래가 제거되면서 매출액이 확 줄 수가 있는 거죠. 정확한 계산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대략적으로 한 단순 합산한 매출액이 한 60% 정도 수준까지는 매출액이 아마 감소를 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도 사실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이게 사실 한 7, 8년 됐나요? 이것 때문에 분식 회계 논란 네, 네.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렇게 합병해 버리면 그 논란에서는 완전히 이제 자유가 되는 거죠. 네, 그렇죠. 현재 셀트리온 매출액이 1조 한 8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매출 채권이 1조 3천억 정도 됩니다. 매출액 대비해서는 사실 매출 채권이 굉장히 큰 규모고요. 이 매출 채권 1조 3천억이 그대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매입 채무로 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약간 우려의 눈빛으로 많이 봐주시는데요. 지금 채팅창이 난리가 났어요. 긴장하고 있다. 덜덜 떨고 있다. 네. 안 떨고 하셔도 됩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은 PD님이 다시니까. 아니 근데 괜찮아요. 사실은 나침판 그 어떤 예명 그대로 투자의 나침판을 가르쳐 주시는 그렇죠. 거니까 이건 뭐 우리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네. 사실이 사실이니까. 네. 팩트에 기반해서 이야기하시면 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떨지 마시고 계속 할까요?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사실 매출액만큼의 거의 엇비슷한 매출 채권이 있다는 거는 사실 다른 기업들하고 비교해봤을 때는 조금 과도한 매출 채권인 것 같기는 하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그러면 그 정도 많은 약품을 사와야 되냐? 재고 자산을 보면은 한 2조 원 정도가 쌓여 있습니다. 매출액은 1조 6천억 정도거든요.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올리는 매출액 대비해서도 너무 재고 자산이 충분한데 자꾸 셀트리온한테 좀 사오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3사 합병을 하는 것이고요. 반드시 이제 거쳐야 되는 절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재고자산 논란이 있었을 때는 그 바이오시밀러 업체들이
보통 그 정도 가져간다. 뭐 그런 논리로 해서 뭐 지금까지 이어져 왔었거든요. 네. 근데 뭐 합병 3사 합병 네. 해보면 그런 것들도 뭐 다 해소가 되겠죠. 네. 그 셀트리온 제약은 이미 셀트리온 아래에 있기 때문에 자회사이기 때문에 이미 연결 매출로 잡고 있고요. 네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만의 이제 이슈이긴 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두산그룹 관련된 이슈입니다. 네. 요새 핫하더라고요. 네, 오늘도 오늘도 많이 특히 올랐어요. 많이 올랐습니다. 네. 예, 두산이 8%나 올랐고요. 두산중공업이 4.4%, 두산밥켓이 5% 상승을 했는데요. 1년 만에 이 3조 원대 구조조정이 마무리된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재무 개선이 좀 기대가 되는데요. 두산그룹이 작년 4월에 유동성 위기 때문에 산업은행으로부터 3조 6천억 정도 지원을 받았고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구조조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와 두산 타워를 매각하면서 3조 원 정도 자금 마련을 했고요. 3분기에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 매각이 마무리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재무구조 개선이 기대가 됩니다. 네, 유안타 증권에서 최남곤 연구원님이 리포트를 내주셨는데요. 하반기에는 이제 채권당 관리를 졸업하고 순차입금은 4.4조 원에서 2.4조 원으로 낮출 것이고 이렇게 되면 신용등급 상승이 가능하다. 그리고 단기 차입금도 좀 장기 차입금으로 전환을 해서 금융 비용 축소도 기대된다라고 언급을 해줬고요. 그리고 풍력, 가스터빈, 소형 원전, 수소 사업 등으로 향후 10년 동안 성장에 대한 걱정은 덜 것이다. 예, 아주 좋은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그 두산그룹 재무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증권사 IB 직원보다 더 IB 딜에 대해서 잘 알기로 유명하잖아요, 평이. 네. 네, 그만큼 재무구조가 그동안 좀 어려웠기 때문에 좀 독창적인 구조로 많이 시도를 했는데 아무래도 지금부터는 좀 이미지를 달리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뭐 뉴스도 하나 있었고요. 뭐 원전 관련돼서 그 윤석열 전 총장이죠. 네. 지금 뭐 이제 대선에 주자로 주자로 그랬죠. 이제 원전이 약간 좀 뭐 잘못된 것 같다 이런 발언하면서 오늘 한전산업인가요? 한전기술인가요? 뭐 둘 다 막 급등을 하고 왜 두산도 이제 그런 쪽과 많이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좀 걱정스럽기도 하고 올해 많이 떨어져 있다가 또 갑작스럽게 오르는 종목들은 그렇죠. 또 무섭기도 하거든요. 근데 근데 사실 작년부터 좀 많이 오르기도 했는데 네. 밸류에이션에 대한 그런 뭐 부담이나 그런 건 아직 없나요? 밸류에이션 부담이요? 네. 사실 제가 뭐 두산그룹 밸류에이션을 논하기는 조금 어려운 게요. 네. 지금 사실 재무구조 개선이 막 진행이 되고 있어서 순이익의 편차도 굉장히 큽니다. 네. 작년 순이익, 재작년 순이익, 또 3년 전 이렇게 보면은 플러스 됐다 마이너스 됐다 이러기 때문에 사실 뭐 밸류에이션을 논하기가 좀 어렵긴 합니다. 사실 그렇게 살아나는 그 기업들은 밸류에이션만 가지고 평가하기에는 뭔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다 죽어가고 있다가 살아나는 돈은 못 버는데 막 실적이 이제 앞으로 좋아질 거다 그래서 주가가 먼저 올라가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은 조금 유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시장에서 좀 돈을 벌지 않나 네.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으로 뭔가 추정하기가 쉽지 않아서 뭐 흔히 말하는 적정 주가, 현재 주가가 어느 정도 수준 반영한 건지 요거를 어떻게 판단할지 기준이 잘 잡히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너무 어렵죠. 네. 시장은. 네. 그래서 네. 혹시 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한번 좀 채우려고. 다음 주 숙제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대두됐던 게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네네. 여행이나 이제 항공, 극장 관련주들인데요. 5월에 사실 경제적인 기대감에 많이 이 업종들이 상승을 했고요. 6월 달에는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면서 다 네. 주저앉았거든요. 오늘 모처럼 좀 큰 폭의 반등이 나왔는데 아쉽게도 오늘 6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돌파를 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내일 주가는 좀 약세를 보일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됩니다. 이게 사실 어제 영국에서 봉쇄 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원래 그렇죠. 6월 달에 풀기로 했다가 델타 변이가 막 확산되니까 4주 뒤에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였잖아요. 네. 지금 확산이 그렇게 되니까. 근데 영국 총리가 12일 날 결정할 건데 그 7월 19일 날 이거 리오프닝 하겠다.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지금 델타 변이에 대한 공포가 약간 좀 과장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영국 보면 지금 많이 확산됐을 때는 60명당 1명이 죽었대요. 확진자. 60명당 네. 1명. 근데 지금은 1000명당 1명 사망자. 그러니까 백신을 맞고 나서도 걸리긴 하는데 백신을 맞고 나니까 중증으로 발전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뭐 리오프닝 한다라고 하면서 뭐 어제 유럽에서 미국장 안 열렸으니까 유럽에서 막 루프트한자 이런 항공주들이 굉장히 좋았는데 우리도 이제 1000명이 나와서 내일 좀 걱정스럽긴 한데 네. 빨리 백신을 좀 맞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러다 거리두기 또 갑자기 강화돼 버리면 지금 또 3단계 큰일이죠. 됐다라고
제가 헤드라인 본 것 같은데. 3단계. 네. 아, 이미 확정됐나요? 인원수로 보면.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코로나가 계속 무서운 게 치사율은 낮은데 네. 전염률이 네. 높다는 건데 델타 변이는 또 그보다 더 빠르다고 하고 더 크다고 하고 최근에 조금 찜찜한 게 요즘에 이제 약간 백신 맞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백신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백신을 뚫고 감염되신 돌파 분이 감염. 네, 그래서 이게 저희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도 않고 코로나를 더 이상 이 시장의 변수로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이게 좀 지겹네요 정말. 그쵸. 너무 지독한 것 같고. 네, 빨리 해결이 됐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네. 백신 맞으셨어요, 박사님? 저는 딱 끼인 세대. 네. 저도 그렇군요. 예비군 맞으셨어요? 예비군 전 맞았습니다. 예, 부럽습니다. 참 부럽습니다. 네, 빨리 백신을 맞고 코로나로부터 해방이 되는 네. 그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최근 한 주 동안에 또 정치 테마주가 그렇게 기승을 부렸거든요. 그렇죠. 네. 윤석열 후보, 네. 이재명 후보, 이낙연 네. 후보들의 관련된 테마주들이 막 등락을 거듭을 했었는데요. 그 자본시장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이기도 한데요. 이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요. 네. 정치 테마주는 거의 100% 항상 선거 결과가 나오면 당선되든 낙선되든 관련된 모든 테마주는 하락한다. 라는 표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했던 건데 이걸 모든 사람들이 알면서도 사실 그 결과가 나오기 이전까지는 게임하듯이 투자를 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뭐 슬프지만 내년 3월 대선까지는 아마 이 테마주들의 등락은 계속 될 것 같고요. 뭐 이때까지 있어왔던 역사니까요. 네. 그 팀장님 여기 차트에 달 월 있잖아요. 예, 이게 선거 직후 1개월 후, 2개월 후 이거를 나타낸 네, 건가요? 최근에 그러니까 내년도 대선은 3월 달인데요. 예. 그 탄핵 사건 이전까지는 대선이 항상 12월이었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 이후에 1월, 2월, 3월, 4월, 5월 주가 평균을 나타낸 거고요. 예. 테마주들도 뭐 거의 안 엮인 테마주들도 있고 많이 엮여서 등락폭이 엄청 큰 테마주도 있어서 그 평균치를 내서 사실 이 표에서는 등락이 뭐 8% 하락 이 정도면 얼마 안 돼 보이지만 사실 정말 사람들이 많이 몰린 테마주는 훨씬 더 급격한 변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평균이 8% 하락이면 뭐 더 심한 거는 네, 뭐 20, 30% 그렇죠. 하락했다는 얘기니까. 그럼요. 네. 네, 사실 네. 저걸 네. 보면 사실 정치 테마주는 조심을 해야 되는 게 맞긴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가장 큰 정치 테마주를 함으로써 손실은 제 생각에는 돈을 잃는 것보다도 그 평소에 갖고 있던 건전한 투자관이 흔들리는 게 훨씬 더 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내 포트폴리오 10개 중에 테마주 하나 들어있으면은 온 신경이 그 한 개에 쏠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업무 시간에 졸리다는 이제 동료가 이렇게 연락이 오면은 테마주에 100만 원만 넣어라. 잠이 확 깬다. 이런 얘기를 농담으로 하곤 하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은 먹어도 좋지도 않고, 그러니까 만약에 주가가 먹으면 이렇게 막- 좋지 않아요? 아니 이게 실현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막 등락을 하니까 20, 30% 이렇게 플러스면 기분이 붕 떠가지고 일이 손에 안 잡혀요. 근데 막상 실현도 못해. 그렇죠. 근데 그래서 쭉 빠지면 이제 더 일하기 싫어지는. 아무 일도 못하죠. 예. 네. 그렇죠. 사실 이걸로 돈을 벌어도 여기에 막 몇 억씩 베팅한 사람 없잖아요. 아니기 때문에 예, 의미가 소액 없어요. 버는 거고 네. 사실 잃는 게 더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이 7월 초잖아요. 네. 상반기가 끝난 시점입니다. 그래서 상반기를 간단하게 결산을 한번 해보면요. 이거 좋다. 이거 네. 좋네요. 네, 상반기에 코스피 지수는 15% 상승하면서 잘 마무리했는데요. 무려 하반기에는 15%. 예, 15%나 올랐습니다. 사실 거의 1년에 15% 올라도 충분한 수익률인데 쉽지 않은. 근데 이게 더 대단한 게 작년이 연평균으로 한 35% 됐을 거예요. 그죠? 작년이 30% 예. 올랐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3월 저점 대비로 치면은 뭐 훨씬 더 그렇죠. 많이 올랐고. 네. 근데 거기다가 더해서 올해 또 15% 올랐다는 맞습니다. 얘기는 사실은 어마어마한 상승률이죠. 근데 제 주머니에는 왜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다 고민인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가져왔지? 그렇죠. 왜 그럴까요? 외국인이 가져왔어요? 네, 요즘에 사실 그런 느낌을 느끼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네, 주도주나 주도 섹터가 없어서 좀 그럴 것 같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좀 테이퍼링 우려가 될 것이다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조금 긍정적인 좀 재미로 볼 만한 통계를 하나 가져왔거든요. 네. 네, 요거를 보시면은 상반기에 10% 이상 주가가 상승을 했을 때 과연 하반기는 코스피 지수가 어떨 것인가? 예. 두 번째 보시면 1997년 IMF 때만 49.5% 하락을 했고요. 나머지는 다 크게 상승을 했는데 평균적으로 8.6% 상승을 했고 중간값은 16%였습니다. 그래서 요건 과거 통계치이기 때문에 맹신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기분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상반기에 주가의 상승세가 좋았던 해는 하반기에도 그 상승세가 맞습니다. 대체로 이어졌다. 네. 그렇죠. 네. 이게 추세라는 게 있으니까 이제 가속도가 붙으면 달리던 차가 또 그렇죠. 그냥 바로 후진할 수는 없잖아요. 네. 속도를 줄이거나 그래도 맞습니다. 앞으로 가니까 네. 그런 것들이
하반기에도 저는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안 되면 제가 안 팀장님 찾아갈 거예요. 네, 그러면은 하반기에 뭐 오를 거다라는 건 좋은데 뭘 네. 봐야 될까가 문제일 것 같은데요. 그 하나금융투자 이재선 연구원님이 다음 선택지라는 리포트를 내주셨습니다. 요거 내용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요. 상반기에 이렇게 증시는 좋았는데 외국인과 기관은 코스피에서 각각 2조 3.5조 원씩 매도를 했고요. 원인으로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그다음 달러 강세를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우려는 하반기까지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고 게다가 미국 장기물 금리가 하향 안정화됐기 때문에 금리 민감도가 높은 이머징 증시가 좋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면서 매도하는 와중에도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는 섹터가 있는데 여기를 주목을 하자라고 언급을 해줬습니다. 6월 FOMC 이후에 이들이 매수하는 섹터에 공통점이 있는데요. 올해 코스피에서 시가총액 기여도와 영업이익 기여도의 갭이 큰 섹터였습니다.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잘 버는데 시총은 높지 않은. 맞습니다. 이익은 많이 나는데 주가가 많이 못 오른 그런 업종을 골라줬고요. 업종별로는 반도체, 헬스케어, 화학, 철강, 디스플레이, 에너지 순으로 이익 영향력 대비 시가총액 증가가 더뎠다라고 분석을 해줬습니다. 그 중에서도 코스피 지수 대비 특히 못 나갔던 섹터는 반도체와 헬스케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반도체 특집. 이렇게 딱 훌륭한 방송. 네, 합이 딱딱 맞는 방송. 스토리가 이어지는 방송입니다. 그렇죠. 훌륭하네요. 그리고 오늘 특히 또 최근의 움직임은 또 중소형주 강세가 좀 돋보였거든요. 네, 많이 올랐죠. 상반기에 이제 코스피만 말씀드렸는데 코스피가 15% 오를 동안 코스닥은 6%밖에 상승을 못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6월부터 한 달 동안 오늘까지 이제 코스피는 약 3% 정도 상승을 했는데 코스닥은 6.4% 상승을 했고 오늘만 제외하고는 6거래일 연속으로 코스닥이 지금 계속 상승을 해오고 있고요. 오늘도 사실 0.23% 소폭 하락에 그쳤습니다. 네. 그러면 최근에 왜 도대체 코스닥이 강했을까요? 저희한테 물어보시는 거죠? 저희한테 퀴즈입니다. 이 정도 아니 바이오. 네. 바이오. 뭐 이렇게 코로나의 재확산 이거 아닌가요? 그것도 맞긴 하지만요. 틀렸네. 일단 이익 증가율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한테도 기회를 주실 줄 알고 알고 있었는데. 박사님 알고 있었는데 저 알고 계셨군요. 서운합니다. 퀴즈 그럼 이따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맞추시면 제가 커피 쿠폰 드릴게요. 저도 주나요? 네. 네, 흥국증권 그 리포트가 나왔었는데요. 네. 최근 한 달 동안 대형주의 2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2.8% 상승을 했지만 중소형주는 10.1%나 상승을 했다라고 언급을 해줬고요. 최근 3개월 동안의 추이를 보면 대형주의 영업이익 추정치는 16%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중소형주는 무려 45%나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어디가 좋아진 거예요? 어디가 좋았을까요? 그 질문인가요? 이게 질문인가요? 근데 요거 사실 지난주 목요일 날 네. 그 윤지호 센터장님 나오셨거든요. 네. 그 센터장님이 오늘 지금 우리 얘기하는 거 그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반기 어디에 투자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뭐 성장주냐 가치주냐 네.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 대형주냐 이제 중소형주냐로 조금 구분을 해야 될 것 같고 약간 탑티어보다는 세컨티어에 있는 그런 기업들이 좋아 보인다 이런 말씀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지금 얘기하는 부분인 것 같고 네. 그래서 아마 섹터가 이렇게 딱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섹터 맞습니다. 구분 없이 그냥 섹터에 대한 구분보다는 그동안 조금 세컨티어 쪽에 있던 애들이 이제 대형 그 앞에 탑티어들하고 좀 이렇게 뭔가 그 눈높이를 맞추면서 좀 더 상승 동력이 높아지는 뭐 이런 형태라고 좀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네, 대형주가 보통 많이 갈 때는 섹터별로 좀 상승세가 좀 뚜렷하게 구분이 되는데요. 네. 중소형주가 많이 갈 때는 사실 그런 게 좀 없어서 네. 좀 말씀드리고 싶은 하반기의 전략이라고 한다면 탑다운보다는 좀 바텀업으로 접근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을 것 같고요. 네, 이익 증가율이 나오는 만큼 하반기에는 중소형주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중소형주를 봐야 된다는 말은 굳이 대형주를 보지 말자는 의미는 아니고요. 바텀업으로 종목을 선별하자라는 의미입니다. 핵심은 중소형주 그 자체가 아니라 이익 증가분 대비 시가총액이 덜 오른 그런 종목을 찾자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번 실적 그 2분기 실적 마감일은 대체 공휴일이 고맙게도 생겨가지고 8월 17일입니다. 네. 투자자분들은 체크를 해놓으시면 좋을 네. 것 같고요. 7월 한 달 동안은 2분기 실적이 어디가 잘 나올까를 한번 고민하는 시기를 한번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어떤 기업이 실적이 잘 나올까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정답은 없죠. 그래서 사실 중소형주이기 때문에 아이디어 제시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수출 기업 중에 4월, 5월, 6월 수출 데이터가 이미 공개가 돼 있습니다. 네. 한국은 굉장히 빠르게 1일부터 이미 전달 수치가 공개가 되는데요. 수출 데이터가 좋았던 업종에 한번 주목을 해보자 하는 정답! 아이디어인데요.
저 되어 있네요. 나왔네요. 네. 정답 제가 맞추려고 그랬는데. 이거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 해주시 계시는데 네. 지금 선별하는 기준을 몇 가지 얘기해 주실 거죠? 지금 첫 번째가 수출인데 네, 한 3가지 정도. 3가지 정도. 네. 여러분 좀 적으면서 이건 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가 수출 실적을 보자. 네, 맞습니다. 그리고 4, 5, 6월 실적 보시면요. 공통점이 셋 다 잘 나온 그런 업종들이 좀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석유 제품, 석유화학, 자동차, 가전 이쪽이 좀 잘 나왔고요. 수출이 잘 나왔던 거는 2분기 실적이 잘 나왔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세부적으로 더 봐야겠지만요. 자동차 부품 중에서는 또 이제 전기차 시대에 적응을 하는 부품주들이 있을 거고 여기에서 이제 적응을 못하는 업종도 있을 테니까 구분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지난달부터 사실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도 실적 상향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종목도 있었고 실제로 그런 리포트가 나오면 주가 상승으로 이어진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이런 움직임이 아마 7월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아이디어를 말씀을 드리면 원자재 가격 상승을 판매 가격에 인상한 기업들. 요거는 사실 지난 2분기 경기 민감주의 투자 포인트이기도 했었는데요. 앞으로도 이 3분기에도 이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는 품목들은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간의 음식료, 화학, 철강, 시멘트 등의 업종에서 맞는 판가 인상으로 이어져 왔었는데요. 자료를 하나 또 보여드리면요. 7월, 8월에도 그 올리는 품목들이 식음료 업종에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참치, 막걸리, 발효유, 초콜릿, 잼, 마가린, 식초, 스팸, 과자, 우유 등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아직은 미정이지만 라면 가격도 하반기에는 좀 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라면 가격 오르면 되게 좀 체감적으로 클 것 같은데. 네. 저는 막걸리가 제일 와닿는데 그러네요. 막걸리 7%나 올리시면 안 오르는 게 큰일 났네. 없네요. 네. 지금 오늘 저 오다가 기름 넣다가 기절할 뻔했어요. 1,900원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휘발 가격 많이 휘발유. 올랐죠. 네. 비싼 데서 넣으시네. 오는 길에 마포 그래요? 저는 여의도에서 마포 지나오니까 맞아요. 그 국회의사당은 훨씬 비싸고 셀프 주유소는 조금은 저렴하긴 한데 그래도 엄청 여의도 많이 마포 지역은 뭐 거의 2,000원 600원 네. 했어요 지금. 네. 유가도 지금 너무 빠르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76불? 76불, 네, 76불을 이러더라고요. 네, 이게 무섭습니다. 참 이게 큰일 났습니다 이제. 요 월급은 안 오르던데.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월급도 오르길 바라고요. 아이디어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원자재 가격이 오히려 하락한 기업은 어떨까? 그런 기업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런 기업이라기보다는 그런 원자재의 소재들이 있는데요. 관련된 네네. 섹터들. 예,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에 이렇게 판매 가격을 올린 기업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여기서 원자재 가격이 다시 하락한다면 올렸던 판매 가격을 다시 내릴까요? 안 보통은 내리죠. 안 내립니다. 쉽지 않죠. 예, 안 내린다면 기업의 마진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고요. 이런 기업들도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좀 눈에 띄게 최근에 하락했던 원자재 중에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면요. 목재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반토막 예, 났죠. 올해 5월 고점이. 7일에 1686불 고점을 찍고 7월 2일 기준으로 756불로 두 달 만에 55%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목재를 원재료로 하는 뭐 가구 업체들 또 해당이 될 수 있겠죠. 네, 6월 말까지 사실 신문 기사들도 나오는 걸 보면은 목재 가격 폭등했다. 그래서 가구 업체들의 가격 인상이 잇따른다. 한샘은 3월, 5월에 5%씩 인상했고 현대리바트도 3에서 5% 인상했다. 뭐 시몬스도 7월에 10% 인상한다. 에이스 침대 4월에 10% 인상한다. 이런 얘기 엄청 많았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다시 하락을 하는 것이고요. 당연히 올렸던 가구 업체들의 판매 단가는 안 내리겠죠, 다시. 그래서 마진폭 아마 개선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 목재 가격, 이 차트에서 보는 목재 가격이 하락했다고 그대로 원자재 비용이 떨어진다라고만 확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가구 업체의 주요 원재료는 이제 파티클 보드라고 하는 거고요. 이 파티클 보드의 원재료는 러시아산 제재목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목재협회 홈페이지에 사실 이게 가격이 나와 있는데요. 제재목과 파티클 보드의 수입 가격이 하락하는지까지 한번 검토를 해보신 다음에 투자 의사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 목재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서 또 바로바로 반영될 것 같지는 그렇죠. 않아요. 네. 실제 기업들의 원자재 비용 인하까지 이어지는지는 조금 더 관찰이 필요해 보이고요. 다음으로 또 원자재 가격 중에 좀 하락세가 좀 보이는 것이 고무 가격입니다. 네, 올해 1월 말에 338엔 킬로그램당 가격을 찍고 현재는 222엔으로 34% 정도 하락을 했고요. 목재 가격보다는 하락폭이 좀 덜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이런 하락폭이 좀 커진다면 관련 종목들을 좀 봐도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아이디어 제시만 이렇게 해드렸는데 이런 원자재 가격들의 추이를 한번 살펴보실 수 있는 좋은 홈페이지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요. 아 이런 게 진짜 꿀팁이다. 이게 요거 정말 꿀팁입니다. 이거 정말 예, 좋네요. tradingeconomics.com이라는 홈페이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원자재 가격뿐만 아니라 위에 나왔다시피 뭐 주식, 그다음에
뭐 채권 가격, 채권 금리, 환율 이런 지표들도 많이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투자하실 때 참조를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제가 하나만 첨언을 하면 네. 사실 원자재 가격은 뭐 레깅이나 이런 효과 때문에 바로 반영이 안 될 수도 그렇죠. 있는데 우리가 정유업체 투자할 때 재고자산 평가 손실 이런 것들, 네. 이익 그런 것들 많이 보잖아요. 네. 오히려 이렇게 되면 재고자산이 좀 떨어질 가능성도 염두에 좀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목재를 1분기에 많이 사놨는데 반토막 나버리면 뭐 거기에 영향을 이제 그건 즉각적으로 받는 거고. 그렇죠. 분기 말에 시가 네. 평가를 한다면 네. 영향받을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뭐 비용의 원가에 이제 시차가 발생하면 나 분명히 이게 목재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해서 샀는데 실제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이런 일이 좀 벌어질 수 있으니까 네. 요 부분들은 한번 이제 거기 가면 이제 사업 보고서 가면 이런 내용들이 다 적혀 있어요. 기간이나 뭐 몇 % 영향을 받는다. 네. 그런 것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혹시 약간 이제 요거는 딴지는 아니고 네. 약간 이제 우리가 항상 반대 측면에서 생각해 볼 필요도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해당 원자재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혹시 그 섹터와 그 산업에서 뭔가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라는 좀 우려의 시그널로 받아들일 그럴 필요는 없을까요? 날카로우시다. 정말 날카롭네요. 네. 네, 실제로 뭐 예를 들면 뭐 화학 섹터 같은 경우에는 원자료가 하락을 하면 이제 그 앞단에 있는 제품 가격 하락까지도 이어지는 케이스가 있는데요. 네. 뭐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앞서 말씀하셨던 이제 레깅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수혜를 잠깐이라도 더 볼 수 있는 기간이 아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여쭤봤냐면 그 반대로 최근에 유가가 지금 많이 올랐는데 요즘에 S-오일 주가 되게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거꾸로 오히려 원자재인 그 원유 가격이 올라가는데 오히려 이제 그거를 뭐라고 해야 되나 가공하고 뭐 하는 회사가 올라가니까 정유업체 같은 경우는 사실 재고 자산이 워낙 커가지고 요 평가이익을 더 크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그 원자재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거를 이제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산업의 구조하고 같이 접목시켜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업황도 보고 종목도 네네. 보고. 네, 좋은 팁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이제 저희 인포맥스 라이브를 보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다 정리를 해드리니까요. 네. 너무 어렵게 느끼지 근데 마시고요. 오늘 정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짜임새가 너무 좋아 이게 오늘. 네, 또 이제 매주 볼 수 있다니까 네. 뺏고 싶다. 갑자기한테 나침반 뺏고 싶다. 오늘 준비하신 건 다. 네. 마지막으로 주요 증시 일정만 남았는데요. 이거 네. 언급을 해드리는 게 낫겠죠? 해주시죠. 네, 일단 오늘 이제 미국에서 6월 마켓 서비스업 PMI 그리고 ISM 서비스업 지수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7월 7일 수요일에는 한국의 5월 경상수지, 중국의 6월 외환보유고, 그리고 삼성전자, 더불어서 LG전자까지 2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예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됩니다. 테이퍼링 논의가 어느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어 있는지 아마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시장 전망으로는 뭐 테이퍼링 논의가 뭐 많이 나왔다고 해도 뭐 시장 하락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K 배터리 전략 발표가 있는데요. 민관 협력 방안과 함께 배터리 3사의 중장기 투자 전략이 발표될 예정이고요. 7월 9일에는 중국의 6월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앞뒀습니다. 중국의 5월 생산자 물가지수 9%나 증가를 했었는데요. 2008년 이후로 가장 큰 상승폭이었고요. 6월에는 이제 8.5% 증가를 할 것이다 라고 다소 완화되는 전망을 하고는 있는데요.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는 사실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과연 많이 나올까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G20 재무장관 회의가 있습니다.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이 아마 핵심 주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2023년부터 이 합의안을 이행할 계획입니다.